여기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고향. 잘했어. 사실 고향이란 단어가 잘 안 떠오르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향상이나 뭐 이런 거는 잘 떠올리긴 하는데, 고향을 떠올린 건 되게 잘한 겁니다. 쌤이 이제 이걸 물어본 건 뭐냐면은, 봐봐. 우리가 논술의 맥락에서 단어를 떠올리는 건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뜻의 단어를 써야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문맥의 구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 지금 이 단어 써야 되는데 표제어가 안 떠올라. 무슨 기가 막힌 단어가 있으면 좋은데 하면서 떠올리면은 패러프레이징 해서 내가 표현의 자기발을 할 수 있는데 자꾸 안 떠오르면 이제 자꾸 제시문에 있는 단어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물론 제시문에 나와 있는 단어 써도 되죠.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그 표현이 똑같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패러프레이징을 잘 하면은 어휘력도 좋고 독해력도 좋은 거라고 또 칭찬받기 때문에 하는 게 좋은데 단어가 잘 안 떠올라.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고향이라는 단어를 먼저 보고 요 맥락에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런 뜻이다. 라고 이제 읽으면요. 여러분이 굉장히 지루함을 느낄 정도로 쉬워요. 쌤이 한번 이제 예를 들어볼게. 쌤이 하나 머릿속에 직업을 하나 떠올리고 있어요. 스무고개를 이제부터 할 거야. 간단하게 해보자. 여러분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쌤은 이제 그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이제 20번 안에 맞춰야 돼. 한번 맞춰보세요. 물어봐 주세요. 아무거나. 직업이야. 어떤 직업이고, 너네 이 직업의 이제 이름을 맞추는 거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구하냐고? 너무 센데, 처음부터? 맞아요. 이름은 되게 좁아지는데, 금방 맞추겠네. 생명을 구하는 직업이에요. 주로 병원에서. 그렇죠. 네, 병원에서 주로 일합니다. 거의 이제 나갔는데? 어떡하지? 뭘까요? 근데 그렇게까지 쉽게는 못 맞출 거야. 여기 약간 반전이 있어. 아니야, 바꾼 거 아니야. 안 바꿨어. 안 바꿨어. 몇 번만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아무나 편하게 얘기하세요. 바로 이제 물어봐도 돼. 이거예요? 이렇게 물어봐도 돼. 간호사 아니에요. 아니야. 수의사 아닙니다. 의사 아니에요. 이렇게, 뭐야. 그래서 선생님 반전이 있다 그랬잖아. 뭘까? 갑자기 어려워졌지, 이제. 의사, 간호사, 수의사가 아니라고? 근데 생명을 구하는 직업이야? 병원에서 일을 해? 뭐지? 정답은 한의사야. 미안합니다. 이제 김 빠졌나요? 그래서 한의사도 의사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쌤이 할 말은 없는데 수의사랑 의사를 구분하듯이 우리 의사, 한의사 보통 구분해서 얘기하죠. 정답은 한의사입니다. 쌤이 이걸 얘기한 건 뭐냐면요. 한의사란 직업에 대해서는 쌤이 막 설명한다 쳐봐. 한의사가 어떤 직업이냐면은 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일하고. 쌤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유치원생들 가르칠 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한의사가 어떤 직업인지 알아볼까? 이게 말이 되냐고. 고3들 데려다 놓고. 근데 우리가 거꾸로 떠올린다는 거야. 이런 맥락 하나하나를 모아가지고 표절을 거꾸로 떠올려야 되는데 그게 은근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논술에서 어휘력이 좋다는 거는 우리가 단어를 많이 외우고 있다? 이거랑 좀 달라. 이런 맥락에서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떠올리는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도움이 되고요. 이걸 실践적으로 여러분한테 쌤이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가르치기 방식이랑 일맥상통하는 건데 결론은 내가 여러분이 이제 써먹을 수 있는 단어들이 특히 사탐에서 되게 많아. 예를 들면 갈등론이라는 단어가 있다? 여러분 다 아는 단어지. 갈등론 들어봤지? 뭐 사회실제론 뭐 들어봤지? 문화상대주의 들어봤지? 그렇지? 요 정도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문화상대주의는 되게 너무나 대중적이고 익숙한 개념이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번 해볼래? 문화상대주의가 뭐야? 하면은 여러분이 웬만하면 말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다른 문화들의 이제 그 각자 나름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하면은 어느 정도 나온단 말이야. 그지? 이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야. 오케이? 근데 이제 이렇게. 갈등론이야. 갈등론 우리가 교과서에서 읽으면은 너무 쉬운 단어야. 우리가 의식도 안 할 정도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단어라고, 갈등론은. 그렇잖아. 근데 갈등론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하면은 멈칫한다고 이게. 누군가 멈칫 안 할 수 있지. 그 친구는 잘 아는 거야. 근데 갑자기 설명을 시도해 보면은 봐봐, 너네 한 10초만 떠올려봐. 갈등론 어떻게 설명할래? 누군가는 지금 약간 뭉게뭉게 할 수 있어. 약간 뭔가 느낌은 있는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존재하는 하는 걸 수 있어. 단어 몇 개 떠올랐으면은 좀 나은 건데 단어 몇 개 떠오른 거 더 잘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건 좀 곤란한 상황인 거야.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거 그런 거야. 너네가 가르치려고 시도하면 이런 게 구분이 된다니까. 가르치려 시도하면은 내가 명쾌하게 모르는구나. 그때 그 단어를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집을 하세요. 오케이? 설명이 나올 정도임을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그 단어들은 전부 다 논술의 맥락에서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논술에서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쌤이 가장 좀 한심하게 여기는, 좀 말을 세게 했는데 한심하게 여기는 경우는 뭐냐면 완전히 좀 안타까운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읽었을 때도 어려운 수준의 단어들이 있잖아. 국어 단어 중에서. 읽어도 어려운 단어들을 논술에 대한 어휘력을 높이고자 잔뜩 외우는 거야. 단어집,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이런 거는 굉장히 불필요하고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봐봐. 읽었을 때도 어려운 단어 수준이 있잖아. 교과 상식 이상의 단어라는 거거든. 그 단어가 제시문에 나온 단어라면 상관없겠지.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애초에 제시문에 나와 있는 단어라면 외우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읽으면 알 수 있는 단어였으니까 외울 필요가 없었던 거고, 제시문에도 없는 어려운 단어를 쓰잖아? 교과 상식 이상의 단어니까 적확하게 써야 되며 부연 설명을 달고 써야 돼. 왜냐면 독자는 교과 상식 정도밖에 상식이 없어. 그 이상의 상식은 없다는 전제로 우리가 글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이상의 단어 쓰는 순간 부연 설명 달고 써야 돼. 근데 이게 제시문에도 없는 그런 좀 외부적 단어를 부연까지 달면서 쓰는 거는 그거 자체로 논술문의 효율성을 많이 떨어뜨려. 불필요하게 쓴 거야.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단어 내가 적확하게 못 쓸 수가 있거든. 적확하게 못 쓰면은 평가자가 봤을 때 좀 속된 말로 깝치다가 틀린 게 돼. 좀 어려운 단어 쓰려고 깝치다가 틀린 게 돼. 되게 안 좋게 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단어 굳이 외우는 거는 아주 쓰잘데기 없고요. 실제로 우리가 읽었을 때 아는 정도의 단어만 우리가 글 쓸 때 잘 활용해도 이건 무지하게 어휘력이 좋은 친구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특별히 더 단어를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읽었을 때 아는 듯한 단어를 설명을 시도해 보면 돼. 설명이 안 나왔을 때 좀 더 깊게 공부하면은 설명 나오죠. 그럼 다 수집이 된 거야. 그러면 나는 어휘력이 매우 매우 훌륭한 논술 쓰는 친구가 될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됩니다. 특별히 단어 사서 외우지 마세요. 오늘부터 들어가는 거는 이제 요약 중에서 이제 비문학 독해를 좀 주목해서 할 겁니다.
논술의 유형 아까 봤듯이 요약이고 오늘 요약만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고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요약이라고 했죠. 요약한다는 건 핵심만 간명하게 추린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사실상 요약에 대한 하나마나한 설명이야. 이거 누가 모르겠어. 핵심을 간명하게 추린다는 거야. 핵심을 어떻게 하면 추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름대로 원칙이 있겠죠. 근데 원칙이 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뭐 개별적인 원칙을 알려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고민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했을 거 아니야? 특히 한국에 계신 교수님들도 하셨을 것이고 특히 요약이라는 작업은 전 인류가 어떤 학술 체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무조건 고민을 끝냈을 수밖에 없는 기초적인 작업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연구를 했고 지금의 전 세계 학자들의 국룰이 있어. 전 세계 학자들이 요약의 규칙은 요 4개가 제일 좀 인정받은 정설이다. 그게 바로 요약 규칙인데 첫 번째는 일반화 규칙이야. 사실 내용이 별게 있는 건 아니야. 선생님이 이제 이게 권위가 있는 규칙이라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상위 개념으로 포괄하는 사실 이게 핵심이고 이게 거의 다야. 뭐 사과, 배, 포도가 있다. 우리가 뭐라고 요약해? 여기에는 사과, 배, 포도가 있어요. 여기에는 과일이 있어요. 상위 개념어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괄해서 그치? 그 상위 개념으로서 요약문을 쓰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화를 해서 압축한다. 여기 가장 기본 개념이고 두 번째 규칙이 삭제 규칙인데 이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핵심으로 압축된 일반화된 내용들이 아니고 그냥 말단적 디테일에 해당하는 것들 우리가 실제 글에서 사례야. 사례는 뒷받침을 못 받거든 주로. 뒷받침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기만 하고 받지는 못했다. 그러면 걔네들은 요약문에선 삭제를 하게 돼요. 그 말이고 선택 규칙과 밑에 구성 규칙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사실 같은 맥락인데 주제문이 명시돼 있어. 이 글 보니까 여기가 이제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제가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은 그거를 중심으로 요약문의 핵심을 쓰면 되는 거야.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때는 선택 규칙. 이 문장을 선택한다라는 뜻이야. 근데 없는 경우가 있어.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사실 이 요약 규칙은 문학과 비문학 같은 걸 모두 아우르는 규칙인데 우리가 문학이라고 쳐봐. 소설이야. 소설은 선택 규칙으로서 선택할 만한 주제문이 없어요. 특정한 인물 A가 특정한 상황 속에서 누구랑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다 싶을 뿐이지 명확하게 주제는 뭐다라고 명시를 해주지 않습니다. 뭐 전지적 작가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얘기해주지 않는 이상 뭐 고전 소설도 아니고 이제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그러니까 우린 얘를 만드는 방식으로 요약문을 만든다. 구성하는 방식, 즉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추론해서 요약문을 만들어 첫 문장으로 갖다 주자 라는 게 맨 마지막에 구성 규칙인 거야. 이 모든 규칙들은 전부 일반화를 위한 나머지 3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실전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 우리 여태까지 한 건데 사실은 A라는 문장이 있어요. A라는 문장이 밑줄을 그을까요 안 그을까요? 중요한 문장일까 아닐까? 이게 우리 독해법이 다른 독해법들이랑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건데 우리는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그 문장만 보고 밑줄을 그을지 안 그을지 즉 중요한 문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아요. 주변 문장 간의 관계를 보고 결정한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는 거야. 뒷받침을 해주는 게 있는지 보는 거 기본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게 없으면 얘는 중요한 게 아닌데 얘가 때문이다 같은 게 있었어. 이유지. 혹은 뭐뭐라는 것이다. 부연 설명이지. 예를 들어가 있었어. 사례죠. 얘는 주로 이제 이유, 부연, 사례로 이루어져 있는 뒷받침이야. 얘가 나오면 얘는 중요한 거죠. 그때 여기다 밑줄을 긋습니다. 그렇죠. 그럼 B에다 밑줄을 그을까 안 그을까?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밑줄 긋지 않죠? 그럼 얘만 쓰는 거야, 요약문에는. 근데 우리가 요약문에 실제 한 문장만 쓰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봐봐. 뒷받침을 받은 뒷받침 문장들이 있기 때문이야. 뒷받침을 받은 뒷받침 문장들이 있기 때문이야. 얘는 뭐냐 주로 이유나 부연 설명인데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이 나오거나 주로 사례 같은 게 나와. 사례가 이유나 부연을 뒷받침하고 이유나 부연이 주장을 뒷받침하죠. 여기도 밑줄 긋고 여기도 밑줄 긋지. 얘는 안 긋지. 우리의 요약문은 얘가 핵이고 얘가 상술로 오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게 된 거야. 오케이? 이게 우리 실전적인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낸 핵심 주장과 거기에 대한 중요한 뒷받침들을 두 가지식으로 간명하게 재구성한다. 간명하게는 요약문이니까 우리가 쓰는 모든 논술문은 요약의 기본적인 원칙이 다 내재돼 있어. 요약 유형이 아니고 비교나 견해나 논쟁 다 마찬가지야. 기본적으로 요약적으로 쓰는 거야. 간명하게, 간단 명료하게. 두 가지식으로 재구성한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 요약을 할 때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거든. 어렸을 때 요약이 여러분 한 중학생 때 이렇게 했을 거야. 네 문단이 있어 이렇게. 뭐 세 문단을 쳐보자. 그럼 우리가 뭐 했냐면은 단락 번호 매겨 이렇게. 그 다음에 단락마다 소주제 찾아. 소주제를 중심으로 얘를 였다가 이렇게 1번, 2번, 3번 문장으로 연결을 시켜서 요약문을 만드는 거야. 해봤을 거야. 그대로 논지 구조를 따라서 압축만 딱 하는 거죠. 요 방식의 요약도 요약이 맞아요. 근데 요 방식의 요약을 교수님들이 우수한 요약으로 쳐주느냐? 그렇진 않아. 요약이긴 한데 우수한 요약으로 쳐주진 않아요. 왜냐면 교수님들은 논문식 글쓰기를 지향하는 그런 가이드를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두 가지식으로 쓰는 걸 요청한단 말이지. 그래서 요게 원문 자체가 두 가지식 구조면은 그대로 압축해도 되는데 뭐 그렇지 않은 글이 더 많아. 이 중에서 주장이 뭐다? 그럼 얘를 이제 첫 문장 보내고 중요한 뒷받침들을 적절히 배치를 하는 거지. 재구성을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이렇게 재구성이 용이하도록 독해를 할 거야. 선생님이 독해해주는 방식은 결국에 뒷받침 받는 명제가 뭐냐? P이면 Q다가 뭐냐? 이런 거 잡아내고 얘네들 중에 뒷받침을 하는 내용들 중에 조금 더 중요한 뒷받침들이 또 존재해요. 이렇게 연동시키는 거지. 얘는 이렇게 설명하고 얘는 이렇게 설명하고 얘네 둘의 관계는 이렇게 있다. 요 명제가 얘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중요한 부연 설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리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주로 표시한 다음에 얘가 핵심이다 이렇게 주로 정리했거든. 그래서 메모를 이렇게 우리가 독해를 한 다음에 요걸 보고 뒷받침을 가장 많이 받는 일반적인 명제에다가 첫 번째 동그라미 주면 되고 첫 번째 문장이죠. 나머지는 P에서 Q 순서대로 뒷받침을 달면 돼. 즉 얘가 두 번째 문장, 얘가 세 번째 문장 요 정도로 배치를 해서 계율을 짜는 거야.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독해법이 될 것이고 이 독해법은 요약을 위한 독해법이다. 만들어 놓고 순서 매겨 놓으면은 요약문의 순서가 된다. 요약문의 개요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사실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논리지시문에 오늘 집중한 날인데 우리가 보통 비문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독서지문이라고도 부르죠. 얘는 서사니까 문학이라고 주로 부릅니다. 얘는 자료지시문이니까 얘는 뭐 수능에 나오진 않죠. 뭐 사회문화나 경제에 나오지만 어쨌든 수능 국어에는 나오지 않아. 여기는 그래프랑 표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 두 개는 수능 국어에 나오죠. 여기서 비문학, 문학. 요새는 비문학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르죠? 요새는 여러분들은 애초에 비문학이라는 용어가 혼용되는 건 들어서 알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독서였지. 그지? 근데 이게 독서라는 용어가 생긴 지도 막 엄청 오래된 게 아니라 10년도 안 됐어. 10년도 한 7, 8년 됐나? 그러니까 쌤한테는 최근의 일이야. 독서라는 이름이 생긴 게. 그전에는 그냥 비문학이라고 했어. 수능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냥 비문학, 문학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비문학이란 용어가 사실 좀 이상해요. 왜냐면요. 비문학이라는 용어는요. 문학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개념은 뭐냐면 글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얘네가 문학이고 얘는 그 여집합이라고 보는 거야. 문학이라고 규정한 것들 외의 모든 글들을 비문학이라고 하자 이건데 이게 좀 되게 모호하잖아. 정체가 좀 불분명해졌어.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게 독서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쌤은. 물론 네가 뭔데 마음에 안 들었냐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독서라는 말이 웃긴 게 우리가 소설책을 읽으면 독서가 아니야? 소설책 읽어도 독서예요. 그렇잖아. 시를 읽어도 독서야. 근데 왜 얘는 독서고 얘는 문학이야? 이것도 좀 이상한 거야. 마음에 안 들어. 쌤이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쌤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요. 이게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할까? 이게 이렇게 불분명한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 영국 학자들은 뭐 프랑스 교수들은 얘네들 비문학이라고 할까?
뭐 그게 궁금하잖아. 찾아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가장 통용되는 국룰이 이 용어들이야. 논리적 제시문과 논리적 글이죠. 그 다음에 서사적 글 이렇게 주로 나눠요. 학술적 책에서 가장 엄격하게 구분할 때. 이 논리적 제시문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이 뭐냐면은 주제의식을 뒷받침하는 방법이 이유, 부연, 사례 같은 이런 논리적 뒷받침이야. 그러니까 논증적 방법으로 주제를 뒷받침하는 글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서 지문이죠. 근데 이제 문학은 뭐냐면 이제 서사니까 이건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한다 해서 에피소드이라고 하는데 스토리야. 쉽게 말하면 스토리 중심으로 주제의식을 뒷받침한다. 이러면은 이제 서사 제시문이죠. 그 문학이 보통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동일시 되면은 쌤이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완전히 동일하진 않아. 무슨 말이냐면은 쌤이 한번 물어볼게. A라는 영화가 있어요. A라는 영화가 있어. 영화의 시나리오가 있겠죠. 영화의 시나리오의 일부가 제시문 가로 나왔습니다. 문학이야, 비문학이야? 시나리오는 문학이죠. 그치? 시나리오, 뭐, 수필, 문학이지. 그치? 희곡, 문학이지. 그치? 문학이 나왔어요. 근데 이 동일한 영화에 대해서 분석한 글이 나왔어. 영화를 분석한 글이야. 그럼 얘는 비문학일 거야. 그치? 분석한 글이니까. 어떤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겠죠. 뭐지? 쌤이 이제 세 번째 말해볼게. 이 A라는 영화를 소개한 글이야. 소개하다 보니까 이 A라는 스토리 전체는 250페이지인데 이거를 요약적으로 소개한 글이어서 아주 짤막하게 이제 이걸 압축적으로 소개를 한 글이야. 그렇다 문학의 형식을 갖춘 게 아니고 마치 이제 어떤 소설에 대해서 친구한테 설명하듯이 야, 어떤 애가 있었는데 이렇게 돼서 이런 식의 뭐 꿈을 그리는 여정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있어. 이 와중에 얘가 이런 걸 겪는데 이 중에 어떤 걸 겪어서 어떤 걸 느끼고 어떻게 뭐 된대. 이런 감동을 주는 그런 글이야. 라고 내가 이제 정리해서 소개를 해줬어. 그럼 얘는 이제 뭐야? 문학이야, 비문학이야? 얘는 형식상 비문학인데요. 주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방법은 스토리예요. 그걸 압축해서 요약을 해준 거고 그 자체가 문학은 아닌데 형식상 비문학인데 사실 주제를 뒷받침하는 건 여전히 스토리야. 이유나 부연이나 사례가 아니고 스토리야. 그 글의 소설의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거였으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쌤이 방금 말한 요 글 같은 경우는 약간 회색지대에 있어. 문학이냐 비문학이냐 따지고 보면 비문학인데 그렇다고 이제 주장과 이유, 뒷받침, 사례 이런 게 아니야. 스토리 중심인 거야. 근데 이런 애매한 글들이 논술 지문으로는 나와요. 수능에서는 안 나와. 수능에서는 전형적인 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논술은 이런 애매한 글들도 나와. 즉 형식상 비문학인데 내용상 서사인 거야. 그럼 이 경우는 있나? 형식상 문학인데 내용상 논리제시문이야. 이런 게 있을까? 수능에서는 못 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생소한 거야. 수능에서 이런 거 안 나오지. 근데 예를 들어볼게. 여러분 그 니체라는 철학자 들어봤지? 니체의 책을 혹시 읽어본 적 있나요? 아마 대부분 없을 것 같은데 니체의 철학책이잖아. 니체는 철학자니까. 근데 니체의 책들 중에는 상당수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산문시로 돼 있어. 산문시야. 그러니까 철학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읽어보면은 수필적인 글도 엄청 많고요. 수필을 넘어서서 시처럼 써놨어. 근데 철학책이야. 그럼 얘는 문학이야, 뭐 비문학이야. 철학의 내용을 사실 시의 형식을 담았으나 논증적인 글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용적으로는 논리제시문이거든. 철학책이라니까. 근데 형식은 또 산문시야. 어쩌라는 거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묘한 글들이 나오니까 쌤이 이걸 구분하는 건데 결론은 뭐냐? 형식상 문학이냐 비문학이냐를 가지고 독해 방법을 정하기보다는 우린 그 주제의식을 뒷받치는 방법이 논리냐 아니면 스토리냐를 중심으로 나눠서 볼 것이고 그 방식을 위주로 우리가 형식상 방법상 정리를 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수필이나 산문 같은 게 나오더라도 산문시 같은 게 나오더라도
이게 논리 제시문이라 판단되면은 비문학 독해하듯이 하면 되고요. 이게 분명히 이제 형식상 비문학인데 내용이 아무래도 이제 스토리를 설명하는 그런 거 중심이면은 서사 독해 때 배운 방식으로 독해를 하면 됩니다. 그걸 위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쌤이 아까 말했던 바로 요거죠. 뒷받침받는 명제. 그래서 추상적인 P이면 Q이다가 주로 주제의식이 되니까 얘를 따로 표시해두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뒷받침들 중에서 뒷받침을 받은 애들을 중심으로 메모를 남기겠죠. 그래서 그거 위주로 상수를 쓴다. 요거를 논리 독해에서는 그대로 반영해서 쓰게 될 거야. 요걸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드디어 연습입니다. 이제 어디 몇 페이지 펴시면 되냐면 첫 번째 연습 문제 1번을 펼 거야. 7페이지 연습 문제 1번 보시고요. 다음 지시문 요약하시오. 백자거든요. 백자하면 사실 두 문장이란 말이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부터 사실 그런 거 할 건데 잘 들어보세요. 집중훈련 과정은 숙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숙달이 잘 되는지를 쌤이 중간중간 체크를 할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이전에도 여러분이 글을 쓸 때 구슬르글 쓰기 몇 번 했으면 몇 분 걸렸다를 체크하긴 했으나 좀 더 강력하게 현장에서 쌤이 시켜보고 시간 재서 몇 분 내로 어떤 퀄리티를 완성하는지 쌤이 중간중간 계속 볼 거야. 이제 집중훈련 과정에서는 앞으로 종종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제출하는 경우야. 오늘 요 문제를 그런 식의 테스트를 한번 가질 거야. 이걸 제출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손 들면 쌤이 가서 읽을 거야. 두 문장밖에 안 되거든. 요거 지금 제시문 요약하시오 백자를 아래쪽에 이제 메모하시고요. 뒤에 원고지가 있습니다. 백자. 그 원고지에다가 백자 글을 써서 완성된 친구 쌤한테 보여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제한 시간은 12분이에요. 그 안에 글까지 써서 냅니다. 해보자. 슬슬 볼까, 얘들아? 이 제시문은 요약하기 어려운 제시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주제문이 명시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뭐가 어떻다는 거야? 뭐가 좋다는 거야? 라는 거를 좀 정리해서 이해를 해서 첫 문장에 반영을 해줘야 돼. 나름대로 좀 이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지.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주제문을. 그래서 그 적극적인 주제문 만들기를 좀 잘 했으면은 한 방에 좀 잘 쓴 게 되는 건데 워낙에 어려워요. 그래서 쌤이 요거는 요 시기에 친구들한테 풀게 하면은 한 방에 딱 만족스럽게 쓰는 친구들은 10명 중에 1명은 안 되고요. 20명 중에 1명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어려운 제시문이었으니까 이걸 한 방에 완벽하게 못했다고 해서 이제 실망할 필요는 없어. 쌤이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쌤이 시간은 12분 줬는데 지금 12분은 좀 많이 넘어갔거든. 근데 여러분이 목표치는 요 정도는 한 7분이면 끝내야 돼. 오케이?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구슬로 글쓰기 연습이 정말 중요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독해하는 데는 5분 정도면은 될 거거든. 근데 2분이면은 이제 두 문장을 쓸 수 있는데 당연히 2분이면 두 문장 써야지. 근데 2분이면 두 문장 아주 유창하게 쓰려면은 그냥 글쓰기 연습만으로는 좀 부족해. 왜냐면은 우리가 글을 쓰는데 오래 걸려. 그래서 10번 쓴다 글을. 그럼 몇 시간 걸릴 수도 있어. 10번 쓰면은. 그런데 구슬로 글쓰기로 10번 정도 말하는 거는 30분도 안 걸려. 30분이 커녕 20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구슬로 글쓰기 여러 번 연습을 해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내용을 말로써 금방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돼. 그럼 그 사람은 손으로 쓰는 거는 손가락 스피드만 따라와주면 겁나게 빨리 쓸 수 있거든. 우리 항상 그 상태를 지향하고요. 이 상태를 완성한 친구는 100자면은 1분 내로 씁니다. 100자면 1분 내로 써요. 그거를 우리가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종국적인 목적은 1분당 100자. 그걸 위해서 천천히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 도달해야 돼. 독해를 해보자. 사회 두 가지 제도, 즉 사유재산 제도와 결혼 제도가 제정되고 나면 우리가 민감하게 처리하는 것은 화살표 관계야. 언제나 화살표 관계는 민감하게 체크하고 표기를 해도 나면 위에다가 오른쪽으로 화살표 치세요. PQ가 생겨져. 모든 PQ 관계를 다 메모에다 반영해 주진 않아.
뒷받침 관계 좀 더 봐야지, 더 중요해야지 메모하는 건데, 지문에다 표시하는 거는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이건 했죠. 라면. 반드시 조건의 불평등이 수반된다. 쌤이 느끼는 거는 반드시를 주목하게 돼. 왜냐면은 제시문 저자가 말끝마다 반드시 절대로를 붙일 순 없어. 특히 강조할 때 쓰는 말이야. 반드시는. 그치? 그러니까 요건 중요한 거보다, 조건의 불평등이 수반되는 게 중요한 거보다 이렇게 판단하거든? 그러면 쌤이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요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조건의 불평등이나 불평등이 그게 그 말이고, 수반이란 말은 쓸 필요 없지. 그냥 이렇게 돼서 불평등이 나온다. 여기 수반된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메모를 최소한으로 쓰라는 거야. 어떤 친구 메모가 너무 풍성해. 근데 너무 풍성한데 그게 알맹이는 많지 않은데 괜히 쓰여있는 말이 많은 경우가 있어. 그러지 말고 최소한의 단어 위주로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 가서 쓸데없이 시간 안 보내. 알겠죠? 그 왼쪽에 있는 게 P겠죠? 뭔데? 사유재산제도랑 결혼제도가 제정된다는 거고, 좀 넓게 말하면 사회적 제도가 제정되고 나면인데, 사회제도라는 게 워낙에 많을 텐데, 뭐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도 있을 것이고 많은데, 그 중에서 너무 딱 두 개를 짚었어. 사유재산제랑 결혼제도야. 그럼 써볼게, 일단은. 사유재산이랑 결혼제도. 이게 제정되고 나면은 불평등이 수반된대. 반드시.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 일단 이거 왜 적었냐? 얘가 반드시였으니까 중요했는데 중요한 것과 PQ 관계 연결된 것도 거의 동등한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메모할 만한 가치가 있었어. 근데 이게 왜 조합이 됐는지는 몰라. 첫 문장 읽고는. 사유재산 제도는 엄청 넓은 거시적인 어떤 사회 제도야. 굉장히 이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제도이지. 근데 그거에 비해서 결혼은 훨씬 더 논의하는 범위 자체도 되게 좁아. 결혼 제도는 되게 세밀한 제도인데, 구체적인 제도인데, 이건 되게 넓은 원칙이란 말이야. 이거 두 개를 조합해 놓은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의미가.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 반드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걸 궁금해 하면서 다음 문장을 읽어야 고수야. 왜 이거 두 개를 붙여놨지? 궁금해 하면서 읽어야 돼. 다음 문장. 만약 부모가 가난해서, 혹은 너무나 가족이 많아서, 봐봐. 가난해서랑 많아서는 둘 다 화살표야. 그래서지. 화살표 쳐. 가난해서 화살표. 많아서 화살표. 그래서지. 민감하게 다 표시해두고. 이거 읽는 순간 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갑자기 구체화가 됐어. 맥락이. 그러니까 요 논의를 했던 이 문장이 다루는 추상성 정도에 비해서 방금 요 문장은 거의 사례라고 봐야 돼. 그럼 예시가 출발했다고 쌤은 감지하고요. 예시 출발할 때 EX 표시를 합니다. 만약 거기다 EX 표시, 여기. 우리 이따가도 한번 정리 싹 할 건데, 대문자 A가 있고, EX 소문자 A가 있어. 라고 해본다면, 어디다 밑줄을 그을까? 그치, 둘 다 A인데. 여기다 밑줄을 긋죠. 대문자에다가. 그러니까 대문자라고 한 거는 개념적으로 압축도가 있는 문장이고 얘는 구체적인 세밀한 문장이지. 예를 들어 나오는 문장이야. 당연히 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얘가 온 거죠. 얘가 중요한데 추상적이어서 어려우니까 예시를 든 거야. 그쵸? 근데 지금 나온 건 예시야. 오케이? 예시가 나오는 표지는 여러 개가 있어. 예를 들어 있고 가령이 있고 그치? 이를테면 있죠.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표지는 뭐냐면요. 표지가 없는 거야. 무표지가 제일 많아. 사실 왼쪽 보시면 문장 간의 관계 보이지? 우리 이따 거기다가 필기 좀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를 들면 같은 게 있는 거지. 오케이? 중간에 보이죠? A 예를 들면 B가 있다. 그런 거 우리가 오늘 한번 싹 정리할 거야. 그래서 예시라고 인지가 되면 우리가 요거 표시한다고 했잖아. 이거 왜 하냐면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표시하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슨 생각하냐? 예를 떠올려 이거지. 그렇지? 그 예를 구체적으로 반복해 줄 거야. 그게 예시 역할이야. 그럼 이게 왜 붙어있는지 궁금했잖아. 이제 알 수 있을 거야. 라는 의식을 가지고 읽어볼게. 부모가 가난하대. 혹은 너무나 가족이 많다고 하니까 이게 A or B니까 이거 두 개는 되게 동질적인 내용일 거야. 지금 예시에서 나열된 거잖아. 그지? 그럼 부모가 가난한 상황이나 너무나 가족이 많은 상황이 비슷한 상황인 거야. 그럼 너무나 가족이 많은 상황에서는 부자이진 않겠지. 부유하진 않겠지.
지금 어떻게 떠올리면 되냐면은, 이게 사실 쉬운 내용이잖아. 부모가 가난하면은 내가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너무나 가족이 많아. 즉, 형제가 너무 많아. 부모가 많진 않겠지. 형제가 많겠죠. 그러면 형제가 너무 많다면 어떤 상황이야? 만약에 나 혼자고 외동딸이고 외동아들이면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 자원을 몰빵해 줄 텐데, 형제가 8명이야. 그러면은 다 대학 보내기도 힘든 거야. 다 학원 보내주는 것도 불가능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원을 잘 못 받아. 비슷한 상황이지. 부모가 가난하거나 형제가 너무 많은 상황이야. 그러면 충분히 부양받을 수 없는 이들은, 그치? 자연에 불가피한 법칙 때문에 인생이나 제비뽑기에서 꽝을 뽑은 불행한 사람이다. 이거를 압축한 한 단어? 불평등이지. 그치? 불평등 중에서, 불평등은 사실, 양쪽 측면을 모두 지칭할 수 있는 단어이긴 합니다. 그치? 불평등하게 부자일 수도 있고요. 불평등하게 가난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난을 위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 지금 뭐냐면은, 봐봐. 가난한 가정 환경이 있다는 게 지금 공통점이었고, 사례 2개의. 그지? 때문에 계속 가난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인생에서 꽝을 뽑았다. 가난의 고통을 겪고 있다. 쌤이 한번 이걸로 생각해 볼까? 가난한 가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는 부자이고 누군가는 가난하다. 즉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구분되니까 누군가는 가난하겠지. 그 다음에 결혼 얘기 왜 했냐면은 결혼으로 이루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경제적 공동체야.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었으면은 다 개인으로만 존재하겠지.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가정이란 집단으로서 경제적인 구분이 된다. 그래서 부자인 가정이 있고 가난한 가정이 있는 거지. 근데 가난한 가정이면은 나쁜 의미에서 불평등하게 소외가 돼요. 그 얘기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선생님이 말하는 건 지금 여기도 있어.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 측면을 모두 생각할 수 있는데 예시를 보니까 가난한 쪽이 좀 더 조명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고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뭐 이건 태어나 보니까 어떤 애는 부모님이 엄청 부자인데 우리 집은 반대야. 부모로부터 생활에 도움 받을 수가 없죠. 또 사회가 그의 노동을 바라지 않을 경우 이거는 좀 이제 약간 그 중간에 생략이 많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쌤이 조금만 설명해 볼게.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도 엄마한테 나 여기 학원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도 그 학원 가는 것도 힘들고 문제집을 많이 사는 것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되게 좀 뭐랄까 최소한의 자원으로만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는 못 갔어. 좀 슬픈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대학교를 흔히 말해서 명문대 못 갔어. 를 떠올려 뒤에 일을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취직을 못했어. 라고 생각하면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지. 그 사회가 그의 노동을 바라지가 않아. 얘가 이제 스펙이 되게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 거야. 부모님의 지원이 부족해서. 이 맥락에서는 그렇죠. 그는 최소한의 식량 얻을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그치? 먹고 살기 힘들죠. 어디서도 할 일이 없다는 건 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얘기죠. 가난이 이어진다는 거야. 가난의 대물림이지. 재생산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힘든 거야. 자연이 베푸는 대향연에서 그가 앉을 자리 없는 거지. 그냥 비유죠. 힘들다는 거지. 그가 만약 다른 사람들 동정을 받지 못하면 이거 화살표지. 자연의 여신은 퇴고를 명령하고 그 명령을 집행할 것이다. 이거 다 그냥 비유적으로 똑같은 말 반복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를 잘한다는 거는 초반에는 조금 천천히 가거든. 초반에 이거 정리할 때 좀 천천히 주목하면서 깊게 고민해 봤잖아. 근데 쌤이 지금 어떻게 읽고 있어? 똑같은 말이지 하면서 그냥 쭉쭉 넘어가죠. 원래 그래. 원래 모든 글 독해가 초반에 좀 공들여서 가고 이게 패러프레이징 보일 때마다 그냥 체크만 하고 더 쓸말 없지 하면서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늘 느리게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 처음에만 느린 거야. 그러나 무조건 역삼각형 치고 긴장하고 주목합니다. 만약 손님들이 일어서서 그에게 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화살표지. if then이네. 조건문이네. 머지않아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 같은 대우를 요구하게 된다. 이거 읽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여태까지는 다 여기에 대한 반복이었기 때문에 그냥 쭉쭉 넘어갔어. 근데 이 순간 반복이 아님을 인지하는 거야. 반복된 게 아니네. 그러나 누가 만약에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뭐야. 야, 너 이제 힘들지? 다 불평등하게 누군가 가난해서 힘들지? 를 내가 극복시켜 볼게라고 어떤 부자가 이제 기부를 왕창 하거나 뭐 그런 거지.
그치?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시도를 해요. 불평등을 해소라고 쓰면 안 돼. 해소를 못했으니까 해소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P이면 Q에 대해서 P였죠. 자리를 만들어 준 거지. 그럼 어떻게 된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 같은 대우를 요구하게 된대. 나도 좀 주세요가 되는 거야. 왜 쟤만 도와줘요? 나도 좀 도와주세요가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 나도 좀 주세요를. 좀 모르겠어. 개념적 정리하기 편하게끔 좀 더 읽어볼게. 모든 방문객들한테 공급할 음식이 준비되었다고 알려지면 화살표죠. 연회장은 수많은 불청객들로 채워진다니까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죠. 불청객이라고 하니까. 향연의 조화와 질서는 무너지고 그때까지 구가하던 풍요는 결핍으로 바뀐다. 밑줄 그으세요. 왜 밑줄 그을까? 우리 이따가도 한번 살펴볼 건데 모든 글은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 아직 필기 안 해도 돼. 이따가 할 거야. 뭐냐면은 추상 구체로 흘러가고 사례적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 개념적 차원의 압축적인 논의 이렇게 흘러가. 그러니까 요런 차원의 논의가 있고 요런 차원의 논의가 있는가. 어디가 중요할까? 당연히 여기를 위해서 얘네들이 뒷받침하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 문장 바로 전까지는 비유적인 표현들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례적 맥락을 많이 읽고 있다가 지금 이 순간에 뭘 보게 되면 갑자기 향연의 조화 질서 무너지고 풍요가 결핍으로 바뀐다. 굉장히 개념적인 압축성이 높은 문장이야. 그 순간 우리는 사례적 차원이 끝났고 새로운 논리가 확장되거나 시작되는구나라고 인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추상성이 바뀌는 지점에 우리가 민감하게 캐치를 해야 되는 거야. 거기 밑줄 긋는 거지. 왜냐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렇게 밑줄 긋는 거야. 이것도 새로운 내용이야. 뭐냐면은 여기죠. 요 내용이 지금 개념도 압축이 된 거야. 뭐라 됐냐면은 혼란과 질서가 깨졌지. 또 결핍이죠. 이렇게 바뀐대. 불청객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렸대. 이 순간 우리는 이 생각도 해야 돼. 불평등하게 좀 뭐랄까 잘 된 사람만 잘 되고 가난한 사람은 이제 계속 가난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를 해소하려고 시도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향연의 조화와 질서가 무너지고 이랬거든요. 그럼 향연에는 원래는 조화와 질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구가하던 풍요가 있었기 때문에 구가하던 풍요는 결핍으로 바뀌었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 시도를 하기 전에는 질서와 풍요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좀 이거 시도하기 전이 요거거든. 이때는 뭐가 있는 거야? 그나마 질서가 있었고 그나마 풍요가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양대립적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하여 손님들의 행복은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비참한 광경과 소문난 잔치에 음식을 찾지 못해 화가 치민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독촉에 의해 산산조각 난다. 손님들의 행복이 산산조각 난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말한 손님들은 누굴까요? 시혜를 베푸는 사람들일까? 시혜를 받으러 온 사람들일까? 잘 봐봐. 손님들의 행복은 봐봐. 그 뒤에 손님이 또 나오거든. 손님들은 이 향연을 베푼 위대한 여주인이 내린 최초의 엄명, 모든 사람한테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10,000원이 되면은 그만 받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위배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만 늦었다. 손님들은 누구야? 베풀었던 사람들이야. 그치? 자기가 자연의 엄명을 어기고 시혜를 베풀었다가 지금 다 같이 와장창 깨진 거잖아. 그래서 지금 모두가 불행해진 상태가 된 거야. 그전에는 손님들은 자연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행복했어. 걔네들은 풍요로웠어. 근데 이 손님들 중에 누군가 엄청 착한 애가 있는 거지. 야, 다 같이 좀 먹고 살자라고 했더니 손님들도 이 초청했던 사람들, 좀 시혜를 받으러 온 사람들도 다 혼란과 결핍 속에서 허우적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긴 다 같이 불행하고요. 여긴 일부라도 풍요로웠다는 뜻이야. 그럼 뭐가 더 좋은 거야? 이 글의 맥락상 요게 배드이고요. 요게 굿입니다. 그러면은 요 위에 거랑 아래 거가 지금 현재 주제의식, 즉 가치관을 담고 있거든요. 그럼 뭐가 더 첫 문장으로 어울릴까요? 밑에 걸까 위에 걸까? 그러니까 이것은 나쁘다와 이것은 좋다가 있어요, 지금.
그나마 좋다지 물론.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상황일 때, 두 개가 그래도 둘 다 뒷받침을 좀 받은 상황일 때 고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굿을, 긍정 명제를 고르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면요, 부정 명제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의 맥락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건 안 좋다, 그건 무당하다, 나쁘다 이런 건데, 그거는 본능적으로 독자로 하여금 그럼 어쩌라고 라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려 시도하지 마. 그럼 다 망하는 거야. 독자가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냅두는 게 차라리 나은 거야. 그러면 그래서 어쩌라고가 안 나와. 그냥 그렇구나가 나오는 거지. 이게 넓게 보면 우리가 맨날 하던 건데 A가 아니라 B다 보이지? 기억나지? A가 아니라 B다. 우리 맨날 독해할 때 체크하는 부분이지? A가 아니다 자체가 B다를 기다리게 만들어. 이건 안 좋다 자체가 그럼 어쩌라고를 기다리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긍정명제 위주로 첫 문장을 써주는 게 더 좋다고 원칙을 잡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얘가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이야. 그럼 이게 어떻다는 거야? 불평등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얘들아? 불평등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우리가 이 글을 독해하기 전에는 보통 쌤이 불평등 좋아, 나빠 하면은 보통 안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 여러분 불평등 좋아해요? 불평등 좋아하니? 봐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같이 이제 막,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진짜 불평등 안 좋아할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얘들아, 이거 생각해야 돼.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평등을 좋아합니다. 뭔 소리일까 싶지? 봐봐.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불평등에 대한 인정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 평등을 쌤이 한번 추구해 볼게. 평등을. 예를 들면은 대학교 다 서울대 가고 싶잖아. 다 같이 서울대로 바꿔. 다 서울대를 인정해줘. 모든 대학교 이름 서울대로 바꾸고 다 국립대로 바꿔놔. 그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서울대 가. 뭐 1등급, 뭐 9등급 다 필요 없어. 다 서울대 가. 월급 똑같이 200만 원 통일해. 다 같이. 공부를 성과를 아무리 잘 내고 아무리 성과를 못 내도 똑같이 월급 200만 원 통일해. 만족해요? 누구도 이거를 만족해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불평등을 수용하는 체제 속에 살고 있어. 근데 여러분이 불평등에 대해서 고개를 젓는 건 이렇게 바꿔야 돼. 불공정한 불평등을 싫어하는 거.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기본 약속이야. 불공정한 불평등을 싫어하는 거고, 공정한 불평등은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간 거는 인정해주고 존경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예요. 그 불평등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얘들아. 오케이? 불공정한 게 나쁜 거지. 오케이? 이거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불평등 자체는 이거 자체로 나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돼. 다만 이건 구분해야 됩니다. 불평등의 심화는 무조건 나쁜 거예요. 예를 들면 양극화가 여기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제 잘 사는 사람만 계속 잘 살고 부익부 빈익빈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나쁜 거야. 나쁜 사회 현상이야. 불평등 자체는 중립적인데 불평등 심화는 나쁜 겁니다. 구분해 두세요. 적어 놓으세요. 불평등은 중립적, 불평등 심화는 배드. 이거는 기본 상식으로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시 와서 여기서 말하는 불평등, 불평등한 가난의 대물림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요 맥락에서 요 얘기를 했던 게 중립적이라기보다 사실 여기 조명이 됐으니까 좀 해소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가치가 담겨 있거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나마 낫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완벽히 좋은 건 아니지만 이게 현실적인 최선이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다 이런 수식을 붙여요. 이런 수식을 붙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 어떤 게 좋냐면은 우리 사회 제도는 불평등이 불가피한 거야.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분배 구조는 불가피하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첫 문장을 써주는 게 좋겠죠. 그럼 두 번째 문장부터 뭘로 가? P면 Q이다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어떻게 이제 뒷받침을 적어 나갈지 한번 기획을 해보는 거지. 그지? 이런 거부터 출발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를 전부 담아서 첫 문장 써도 돼. 이걸까지 담아내면 조금 어려운 건데
예를 들면은 쌤이 아까 말했죠. 가정 중심의 경제 공동체. 그러니까 기반이 된 사회에서는 이거야. 가정 중심의 경제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기본 단위, 기반이 된 사회 구조에서는 이렇게 해석한 거지. 불평등이 불가피하다. 까지 담아서 첫 문장 써도 돼. 얘만 딱 잘라서 써도 되고. 두 번째 문장부터 이거 설명하는 거지. 이제 부자인 가정도 있고, 가난한 가정도 있는 거야. 이제 가정마다 이제 경제적인 불평등이 존재하고, 이것들이 이제 이어진다는 얘기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해소하려 시도하면은 오히려 더 질서도 깨지고 풍요도 깨진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라는 쪽으로 뒷받침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첫 문장 여기다 두고 얘를 이제 두 번째, 얘를 세 번째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안 좋다라고 마무리하면은 그게 이제 좋은 요약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첫 번째 숙제이고요. 우리 한번 시도해 봤는데 완벽하게 한 친구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한번 싹 고쳐보고 내가 납득한 나의 언어로 다시 한번 써서 우리 제출하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숙제고요. 우리는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거 이제 한꺼번에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어요. 좀 쉬었다 오자. 독해를 할 때 배경 지식에 의존할 필요도 없고 문맥적으로 뒷받침받는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읽으면 되거든. 그거 원체를 한번 확인해 볼 거야. 첫 번째, 상식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거는 뭐냐면은 보통 논술에 있어서 예전에는 이런 오해들이 많았어요. 뭐 배경 지식이 많아야, 책을 좀 많이 읽었어야, 철학 좀 안다거나, 좀 뭐 시사 상식에 대해서 좀 안다거나, 뭐 이래야지 논술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지.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은 선택효과 수준의 내용만 나오더라도 나올 수는 있어. 뭐 사회문화, 뭐 생윤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한국지리, 세계지리 하는 애들은 모를 거 아니야. 그 물리, 화학 하는 애들은 모를 거 아니야. 그런 애들도 인문논술 보거든. 그랬을 때 걔네들도 알아먹을 수 있도록 뒷받침이 충분히 나와야지만 정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대학이. 그래서 사탐 수준의 내용은 나오는데요. 나왔을 때 뒷받침이 충분히 되니까 몰라도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독해력만 기르면 됩니다. 이과생도 보니까.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혹시 몰랐던 얘기일 것 같아서 쌤이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올해부터 달라진 입시 제도 중에 성균관대의 특이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탐구 두 개 따로 봐주는 거 말고 올해부터 성균관대가 문과 논술로 이과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어 논술을 보는데 뭐 소프트웨어학과 이런 데 갈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전공으로. 이과생 원래는 수리 논술을 봐야지만 갈 수 있었거든. 근데 이제는 열렸어요. 그리고 반대로도 열렸어. 그러니까 우리 인문계열 전공도 이과 애들이 수리 논술만 보고도 이제 문과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돼서 서로 이제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 이제 이해해 두시고요. 어쨌든 두 번째 원칙. 이것도 뭐 늘 하는 건데 중요한 거 어차피 반복되니까 문맥적인 뒷받침을 보고 정리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나온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모두 반영하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와. 핵심 정리를 완성해 나가면서 읽어라. 이거는 상식만 가지고 뒷받침 관계 보면서 한 번이라도 강조가 됐고 뒷받침이 됐으면은 한 단어라도 적는 거야. 그걸로 메모를 쌓아 나가면서 읽고 그때그때 정리를 하자. 쌤이 그 가장 경계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 재시험 독해 시켰는데 아무런 표기가 없어. 다 읽고 나서 밑에 요약문을 쓴 거야. 근데 요약문도 잘 썼어. 이러면은 이렇게 하지 않는 거거든. 그럼 쌤이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이게 지금 제시문이 매우 어렵지 않은 제시문이니까 암산이 되는 거야. 이거 하나하나 해놓는 거는 풀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면서 안전하게 이제 요약을 하는 건데 우리가 되게 쉬운 제시문이면은 이 과정 안 고치고 그냥 한 방에 된다고. 머릿속으로 다 이루어지니까. 근데 제시문이 겁나게 길거나 겁나게 어려워지고 정보량이 많아지면 못하는 거야. 게다가 우리가 실제로 푸는 문제들이 제시문이 막 한 8개, 9개 이렇게 엮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다. 그럼 더더욱이나 정리하는 습관이 제대로 안 됐으면 거기서 삐그덕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메모를 완성해 나가면서 그 독해를 정리하는 요 습관을 잘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죠? 점점 어려워지거든 정말로. 그래서 그거를 잘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핵심 문장이 어려울 때 우리 교재 어디 보시냐면요. 앞으로 나가서 5페이지 한번 볼까요?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핵심 문장이 어려울 때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이 문장은 뒷받침을 받은 핵심 문장이야. 중요한 문장이어서 내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 근데 그럼 뒷받침을 보면 이해가 되거든. 근데 뒷받침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럼 내가 지금 독해력이 부족한 상황인 거지. 근데 꼭 이해를 해야만 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기댈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원칙이야. 첫 번째, 최종 술부를 찾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러분 안 써도 돼. A는 B하고 C하여 D함으로 이하다. 이런 식으로 서술어가 많이 나와.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이라서 그래요. 이게 별거 몇 개 없으면 어려운 문장이 아니니까 우리 고민거리가 안 되는데 이렇게 좀 말이 길어지면은 무슨 뜻이지 이런 경우가 발생해. 그럴 때 어디 주목한다는 거야? 최종 서술어를 찾아라. 뭔데? 이거죠. 맨 마지막에 있는 서술어야. 한 문장이 끝날 때 있는 그 서술부의 내용적 맥락을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형식적으로만 따지지 말고 그 서술부의 내용적 맥락을 따져. 그래서 결국 뭐라는 거지? 이걸 따져. 그게 첫 번째고. 예외가 있다면 이제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의 경우야. 나는 뭐뭐라고 생각한다. 요 뭐뭐 안에 이게 다 들어갈 수 있거든. 나는 이렇다고 생각한다. 최종 서술은 얘인데 얘는 껍데기일 뿐이라서 이 경우에는 얘가 아니고 다시 여기에 주목하는 거지. 요 얘기고요. 이걸 찾은 다음에는 뭘 찾냐? 그 다음에 주목하는 건 뭐죠? 이것만 가지고 문장의 뜻이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 이게 B, C, D, E 중엔 제일 중요하다는 걸 우리 확인한 거야. 나머지는 배경 정보에 불과해. 얘에 비하면. 나머지는 다 얘죠. 얘가 최종 술부에 의미상 주어일 확률이 높지만 100%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요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다 물어보는 거지. 누가 이하다는 거야? 뭐가 그렇다는 거야? 물어봐야 돼. 근데 그 뭐가에 해당하는 게 얘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거든. 그 의미상 주어를 굳이 써놓는 거야. 형식상 주어를 무조건 기계적으로 잡아내면 안 되고 의미상 주어를 물어보세요. 전문장에 있는 주어일 수도 있거든. 얘는 이는 같은 걸로 출발할 수도 있어. 그때는 의미상 주어는 이는이 아니야. 오케이? 그거 이제 생각해보고. 그럼 이제 얘랑 얘가 파악이 되면은 무엇이 어떻다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얘만으로도 기본적인 P면 Q를 구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소크라테스는 이러저러 해서 죽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럼 소크라테스 죽는다 이렇게 PQ 관계가 핵심 골자란 말이야. 얘만 보고도 파악이 되는데 어떤 문장들은 목적어나 보어까지 있어야지 문장의 의미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겠지. 우리가 걔네까지 포함시켜서 주성분이라 부르잖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여기가 끝이야. 그 이상의 수식어를 제끼고 뼈대만 추려서 걔네의 의미만 파악을 해보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문장이 복잡하면은 쉽게 말해서 주성분만 추려. 순서는 이제 서술어, 그다음에 의미상 주어. 여기에 해당하는 목적어, 보어를 추려서 걔네의 뜻을 파악하면 돼요. 그럼 그 문장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군더더기 다 쳐냈으니까. 이게 그 4페이지 내용입니다. 문장이 매우 어려울 때 이걸 떠올리세요. 두 번째는 논지전개 방식. 사실 우리의 글을 지배하는 논지전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요 두 가지야. 하나 여기 필기합니다. 우리 5페이지 보이시죠? 5페이지. 1번 추상구체. 여기 요거 그리세요. 쌤이 아까 그렸던 거 있지? 여기 필기합니다. 여기가 이제 구체, 여기가 추상. 여기는 사례, 개념. 모든 글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 사실 문학도 마찬가지야. 물론 이걸로 출발하는 뜻이 아니야. 이렇게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추상적인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좀 구체화시켜. 구체화된 게 끝나면 또 개념적인 얘기로 확장을 또 합니다. 이런 식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주목한다. 여기 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두 번째는 P이면 Q다의 맥락이죠. 우리가 이제 아는 P이면 Q이다가 일단 얘도 P이면 Q다. 사람이면 죽는다는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주어 서술어도 어차피 P이면 Q다고 여기 온갖 게 다 포함돼.
뭐가 있냐면 이제 근거와 판단. A를 기반으로 B라는 판단이 이렇게 된다. 원인과 결과. 뭐 당연한 얘기야. 인과관계. PQ죠. 수단과 목적도 PQ야. 우리 다 아는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게 다 화살표인데 이 화살표로 표기만 하면 되지 이게 근거와 판단이 수단과 목적인지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아. 우리가 화살표인 줄만 알면 돼. 이런 다양한 화살표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화살표 관계라는 게 눈치가 채지면 무조건 표기를 한다. 걔네들은 중요한 경우가 많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충분해요. 세밀한 건 우리가 구분할 필요 없어. 논술에서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나는 글 중에는 과정과 비교의 글도 있어요. 물론 묘사의 글도 있지. 근데 사실 묘사의 글은 논술에서는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는 거고 사실 비교의 글은 이양 대립적인 설명의 항목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 경우가 있고 사실 우리가 글을 쓸 때 비교의 글을 많이 쓰죠. 그래서 말하는 과정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일정한 질서에 맞춰 대상을 설명하는 거. 이건 이제 뭐 17세기 이랬는데 19세기 와서는 이렇게 변했고 현대 와서는 또 이렇다. 이렇게 흘러가는 글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 공간적인 구분도 있고요. 이런 글은 근데 우리가 비문학에서는 수능 국어 비문학에서는 뭐 종종 보는데 논술에서는 자주 잘 못 보는 글의 구성이야. 논술에서는 사실상 뭐 문학 제시문인 경우는 있지만 비문학인 경우에 뭐 거의 다 이제 이런 식의 논증적인 제시문들이 많습니다. 주장과 뒷받침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글이기 때문에 얘는 잘 안 나와요. 얘도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이거가 전범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있는 글의 구성의 좀 거시적인 전기 흐름의 전부다. 좀 세밀하게 좀 보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요걸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요거 있죠? 추상구체와 전제의 결론. 요게 가장 큰 흐름이거든? 우리가 사실 원래부터 여기에 맞춰서 모든 제시문을 정리해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한다고 했잖아. 여기 일반화된 P이면 Q이다. 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부연이나 이유 같은 게 여기 들어오죠. 그치? 사실 얘가 뭐냐면은 요게 전제와 결론의 관계를 우리가 표시한 거고요. 요게 추상과 구체의 관계를 우리가 표시해서 이렇게 평면의 형태로 정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글이 어떤 수로 나왔든지 간에 P에서 Q 순서대로 재정리를 하죠. 그 다음에 얘가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세 번째. 요게 표준 모델이잖아. 우리는 애초부터 이 큰 두 가지 흐름을 고려해서 독해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문장 간의 관계는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이것도 우리가 맨날 하는 뭐 A가 아니라 B다 같은 걸 이제 한번 싹 정리하는 거야. A 그리고 B다. 이럴 때 우리가 인식하는 건 뭐냐? A와 B는 동등하죠. 그러니까 중요도의 판단과 내용적 관계에 대한 판단, 이거 두 개가 중요해. 물론 아무도 헷갈리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정도는. 동등하죠. 나열 관계니까. 그리고 이제 핵심은 뭐다? 이 둘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어가 핵심이죠. 사과, 그리고 포도, 과일이죠. 이런 얘기야. 하지만 B, A보 B죠. 이럴 때 우리가 뭐 하냐면은 이제 역삼각형 치고 B에다 밑줄 긋습니다. 이거 표기하세요. 하지만 역삼각형 치고 B의 표기, 밑줄 긋습니다. B가 더 중요하고 A와 B는 대립적인 내용이죠. 선생님 이렇게 정리할 때는 여기는 뭐 하지만 그러나 이런 거 다 포함하는 얘기고 그리고에다 또한이나 쉼표도 포함하는 거야. 여기 쉼표도 한번 또한도 쓰고 이런 거 다 같은 맥락이라고 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면 B지. 이게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돼. A 반면 B도 역삼각형인데 밑줄을 긋는 곳은 없어요. 왜냐면 A랑 B는 중요도가 동등한 거야. 보통 언제 쓰냐? 비교문을 쓸 때 씁니다. 가는 빨강색이야. 반면에 나는 파랑색이야. 가와 나중에 더 중요한 게 없거든. 가와 나를 비교시켰으니까. 그럴 때 반면을 쓰는 거야. 이와 대조적으로도 쓸 수 있는 말이지. 너무 길어서 쓰지 않아. 반면만 외워서 씁니다, 우리가. 근데 그 자리에다 하지만 쓰면은 큰일 나는 거야. 가는 빨강색이야? 하지만 나는 파랑색이야. 이 순간 얘는 탈락하는 글이 돼. 왜? 거시적인 차원에서 경중 판별을 못 했거든. 나가 더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하다고 해버렸으니까 떨어지게 돼.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비교문에서 쓰면 써, 안 써? 쓰는데 언제 쓰냐면 공통점 쓴 다음에 차이점 넘어갈 때 써요. 가와 나는 모두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의견이 달라. 이렇게 얘기해. 차이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때 쓰는 거예요.
A가 아니라 B다. 요건 밑에 필기 해둡니다. 여기 안 써있어. 요 페이지 아래쪽에 A가 아니라 B다.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죠. A 법 B만큼 더 포괄적으로 많이 쓰는 거죠. A가 아니라 B다. 당연히 B다 밑줄 긋죠. A보다 B가 더 중요하고 내용은 대립적이다. A가 아니라 B다에 A가 아니다. A는 안 된다. A로는 못한다. 다 포함돼. 넓게 이해를 하셔요. 특별히 필기를 좀 하셔야 되고, 얘는. 넘어가세요. A 즉 B이다. 이거는 보통 A에서 핵심이 나오고 B가 부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통 밑줄을 긋습니다.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해박한 거야. 케이스가 좀 나뉘어. 물론 이 경우가 더 많다는 거야. 압축해주고 풀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즉에서 압축해주는 경우도 있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내용적으로 보고 압축한 부분에 밑줄 긋으면 돼. 오케이? 내용적으로 보고 압축한 부분에 밑줄 긋자. 뭐 예를 들면 이거 더 쉬운 거지. 예를 들어 이제 B 앞에다 EX 표시하고 A에다 밑줄 긋는 거. A가 핵심이고 B가 상술이니까 당연히 EX 표시한 다음에 앞에다 밑줄 긋고 걔를 이 대문자 A를 의식하면서 사실 얘가 소문자 A죠. 소문자 A를 읽으시면 되겠죠. 이처럼 이게 두 개 나오는데 사실 거의 똑같은 거야. A처럼 B다, A처럼 B다. 어디가 중요할까? 보통 여기 뒤가 중요합니다. A처럼 B하다, A2처럼 B다. 비슷한 거야. 그래서 앞에서 보통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고 이처럼 뒤에가 개념적인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앞에 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얘는 앞에 비유적 설명이 나오고 얘도 그렇다 하면서 여기가 주요 설명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B에다가 밑줄 긋다. 밑줄 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말했듯이 이처럼 뒤에 밑줄 긋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 얘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더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잔뜩 오늘 싹 다 외운다고 여러분 독해력이 갑자기 늘지 않아. 어차피 숙달의 문제인 거야. 수많은 제시문 속에서 이런 것들을 쌤이 이제 그때그때 계속 이제 보여주고 여러분은 그게 습관화가 되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우리 또 문제 풀어보자. 이게 들어갈 말이 뭐야? 향상 좋아. 향상 정답인데, 여기에 들어갈 말은 또 이제 또 다른 것도 가능할 거야. 실제 여기 향상이 정답으로 나오진 않고, 향상도 좋아. 또 뭐가 있을까? 상승도 좋죠. 근데 좀 더 어려운 말로는 또 뭐가 있을까? 조금 고급스러운 어휘. 우리가 향상이나 상승 정도만 써도 사실 무난하게 갈 수 있는데 요 정도 쓰면 조금 더 좋은 거야. 재고. 근데 우리가 이 단어를 재고는 이런 뜻이다라고 외울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읽으면서 생산성이 재고되었다 하면 우리가 별로 의문의 여지 없이 좋아졌다는 거구나 라고 한번 딱 의식하고 넘어간다니까. 근데 이렇게 물어본 순간 이거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래 이런 거야. 논술에서의 어휘력이라고 하는 건 늘 읽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떠올리려고 하면 잘 안 떠오른다. 이 영역을 우리가 넓혀 나가는 거다. 어떻게 한다? 평소 공부할 때 설명을 시도해보고 설명이 안 나오면은 좀 더 깊이 파고든다. 그러면 됩니다. 다 했어요 이제. 문제 좀 더 풀 거고요. 우리 연습 문제 2 한번 풀어봅시다. 9페이지고요. 200자인데 200자 풀버전 쓰는 건 여러분 숙제이고요. 쌤한테는 첫 문장, 주제를 담은 첫 문장까지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시간으로 이제 10분 딱 드릴게요. 10분 해보자. 읽어보자.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학자들은 합리적이면서도 이기적인 인간 행동의 기본 모델을 통해 화살표지? 화폐와 시장의 본질에 관한 중요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중요한 문장일까요? 중요해, 안 중요해?
에도 불구하고가 나오니까 그 시야에 들어오잖아, 얘들아. 그치? 첫 문장 읽어도 우리 시야에 불구하고가 보여. 불구하고 뒤가 중요한 거잖아. 불구하고 역삼각형 쳐. 그 앞에는 이제 좀, 일단 뒤에 거 읽고 나서, 앞에 건 덜 중요한 거니까, 뒤에 거 읽고 나서 판단하자. 여전히 20%는 모른다는 거야. 그럼 20% 모른다는 건 80%는 아는 거거든? 하지만 80% 아는 것보다 20% 모르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이해하는 게 맞냐면은,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뭘로는 잘 모른대? 합리적이면서도 이기적인 인간 행동의 기본 모델.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인간은 어떤 동물이라 그래요?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기억나니? 쌤이 맨날 이제 봉사활동 하는 이유 첫 번째, 이익을 위해서,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 합리라 그랬지.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합리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의미에서 합리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 합리라고 하는 건 넓은 뜻에서는 이치에 부합한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일상 용어로 쓰는 합리성이야. 더 넓은 뜻이지. 근데 학술적인 차원, 즉 시험에서 만나는 합리성이 좁은 의미 합리성인 경우가 많아. 이익이 되면 한다는 거고, 이거는 경제학에서 전제로 하는 인간의 합리성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합리성은 이기심이랑 분리하기가 힘들어. 이 이해를 여기서도 이제 보여주는 거야. 합리적이면서도 이기적인.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학자들도. 오케이? 경제학에 전제하는 인간의 기본 모델은 이기적인 합리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걸 통해서 시장의 본질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는데 잘 모르는데요. 그럼 봐봐. 여기 써볼게. 인간의 합리성만을 가지고는 뭘 잘 몰라? 시장의 본질. 그지? 경제에 대해서 이해가 애매한 거야.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지. 그럼 우리는 뭘 원하냐? 그러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배드가 나왔으니까 그런 거야. 항상 배드가 나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굿인데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가보자.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원조로 간주된 아담 스미스조차도 이거 읽는 순간 쌤이 떠올리는 거는 구체화가 됐네. 이거 예시야. 그치? 예시. 들어갈 때 예시, EX 표시하자. 이 습관이 엄청 중요하고 의외로 여러분들이 숙달도가 약해요. 예시 감지하는 게. 예시 감지하면 그냥 예시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얘를 다시 떠올리는 거야. 합리성만 가지고 이 세상살이 이치를 다 파악할 수가 없는 거야. 에 대한 구체화를 아담 스미스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그 아담 스미스죠. 아담 스미스조차도 인간 행동에 대한 고립적인 이해만을 통해서거든요. 만으로 써야 이거 화살표입니다. 이해만으로 경제적 문제를 이해하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이야? 선생님 물어볼까? 이걸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으면 이해를 잘한 거거든? 인간 행동에 대한 고립적인 이해가 뭐야? 내용이 뭐야? 인간 행동에 대한 고립적인 이해는 무슨 뜻이야? 인간을 어떻게 이해했다는 거야? 합리적인 존재라고만 이해를 하는 것이 고립적인 이해죠. 고립되어 있다는 게 거의 갇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 합리적인 존재야. 비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야. 라고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대. 아담 스미스조차도. 오케이?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보통 이걸 가지고 이해하는데 이거는 잘 모른대. 심지어 경제학자의 대표 선수인 아담 스미스조차도 이것만 가지고 경제를 잘 이해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야. 즉 이거에 대한 예시야 정말로. 오케이? 그러니까 예시임을 인지하고 인문학에 껴맞춘 거지. 그렇게 하면 좀 더 핵심을 놓치지 않겠죠. 안 왔다 보이죠? 그럼 뒤에 뭐가 나오는지 보자. 안 왔다는 A가 아니다의 맥락인 거야. 그럼 B다를 기대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기대하는 거야. 경제적 삶은 사회적 삶 속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화살표죠. 사회의 관행이나 도덕 관습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고립적 이해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렇지? 뭐도 고려해야 돼? 사회의 관행이나 도덕 관습인 거야. 사회적인 면모를 고려해야 돼. 넓게 봐서 사회성이라고 할게. 를 고려해야지 경제를 잘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정리하는 게 이제 이양대립적인 이제 이해가 되겠네. 쌤이 중요한 질문 해볼게. 그러면은 사회를, 경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미성만 의존하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은 사회성만 의존하는 게 더 좋을까? 뭐가 더 좋을까? 질문을 잘 생각해야 돼. 둘 중에 하나 골라봐. 뭐가 더 좋을까? 한미성이야, 사회성이야? 하나만 고른다. 뭐가 더 인간을 이해하는 데 더 중요하니? 한미성이에요. 얘가 80%는 아는데 20%를 몰라요. 그래서 20% 알기 위해서 얘를 있잖아. 추가로 고려하는 거야. 얘만 고려하는 게 고립적인 이해였고요. 뿐만 아니라 얘도 고려하는 게 아담 스미스의 주장인 거야. 여기서 한미성 더하기 사회성이에요. 요겁니다. 오케이? 사실 고급스러운 이양 대립이죠. 무슨 말이냐면 빨강 대 파랑이 아니고 빨강 대 빨강 더하기 파랑인 거야. 오케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한 국가의 복지 수준 및 경쟁력은 그 국가의 지배적인 문화적 특성, 특히 내부적으로 확립된 다 수식이죠. 수식 누가 받아? 신뢰. 뒷받침 받은 문장이 중요하듯이 수식받은 요소가 중요합니다. 신뢰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뭐가? 한 국가의 복지 수준 및 경쟁력. 복지죠. 한 국가의 복지는 신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근데 이 얘기가 갑툭 튄 거야, 지금.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아. 뭐랑 연동시켜야 돼? 얘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 중에서도 얘가 지금 주목된 거잖아. 의 연장선이 지금 신뢰가 있는 거야. 인간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규범적 특성 중에 신뢰가 뭘 결정해?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거지. 오케이? 신뢰 수준이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거야. 이 순간 우리가 고급 독해자는 이걸 이해하는 거죠. 복지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맥락이랑은 완전히 똑같진 않거든. 경제, 여긴 정치의 영역이야. 경제, 정치가 나열관계에 있듯이 구분되는 영역이거든. 근데 아까는 경제 얘기만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해를 확장하려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감을 잡으면 고수가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주제의식에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뢰가 필요하다.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게 여기 이미 복지 얘기가 두 번째 문단에 나오거든. 세 번째 문단이 경제야. 그러니까 이제 포괄해서 Q를 써주는 게 좀 더 좋았어. 그래서 좀 더 읽어보자. 여기서 말하는 신뢰랑, 이것이 우리 경제적 삶의 검토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다. 이거는 별 내용이 없어. 앞문장이 중요하다는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신뢰란, 정직하게 행동하리란 믿음이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읽고 쌤이 파악하는 거는 신뢰의 데피니션을 준 거야, 지금 이제. 개념 정의를 준 거야. 그 말은 신뢰라는 단어가 겁나게 중요하구나 정도를 우리가 이해하는 지표를 여기면 돼. 뜻은 뭐 뻔한 거잖아. 신뢰가 이런 뜻인지 다 알았잖아. 이 보편적 규범은 신뢰죠. 정의의 본질과 같이 심오한 가치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더하기 표시해봐. A뿐만 아니라 B다야. 직업상의 규범이나 행동 규범과 같이 세속적인 규범까지 모두 포함한대.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거 기억해 볼까? 봉사활동 하는 이유 첫 번째.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합리성이라고 그랬지. 두 번째는 뭐였어? 봉사, 남을 돕는 일 자체가 고귀한 일이고, 그지? 도덕에 부합하는 일이고, 남을 도와야 한다는 우리 의무를 책임지는 일이죠. 그래서 도덕과 본질의 영역이다. 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두 개 구분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쌤이 늘 강조합니다. 개념 지도야. 이해 나왔지? 그지? 요건 충분히 이해하기 나왔어. 합리성 얘기 나왔었지? 요 얘기가 지금 나왔다고 보는 거야. 본질 얘기 나오면요. 이걸 떠올리세요, 얘들아. 요 차원의 논의를 하는구나. 다시 읽어볼게. 신뢰라고 하는 거는 정의의 본질과 같이 심오한 가치를 담고 있다. 이건 뭐냐면 당위적 가치를 담고 있구나라는 뜻이야. 이게 그 말이거든. 이거를 여러분이 감지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거야. 요 가치가 있구나. 신뢰라고 하는 거는 당위적 가치가 있는 거구나. 고귀한 가치구나. 사람을 믿는다는 거는 고귀한 일이구나. 라는 거야. 그게 이득이랑 상관없이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거야. 뿐만 아니라 더하기. 직업상의 규범이나 행동 규범과 같이 세속적인 규범? 세속적인 규범? 세속적인 규범이 뭘까? 이럴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 좀 추상적이어서 이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느낌은 들어. 확인은 아직 안 됐어. 좀 더 가보자.
왜 이게 중요하면 한 번 더 얘기해 줄까? 아직은 너무 어렵게 설명했어. 세 번째 문단. 신뢰의 효과는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설명된다. 이때 도가 엄청 중요해. 도 위에 방점 찍어. 도. 이 순간 쌤이 뭘 판단하냐? 그럼 여태까지 경제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어? 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뭔데? 아, 그래서 구분하는 거야. 정치적인 차원이구나. 그 중에서 복지지. 이게 이제 정치인 거야. 근데 이게 어떻다는 거야? 경제에서도 신뢰가 굉장히 효과가 크다는 거지. 이거 두 개를 아우르니까 이제 사회적인 효과가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그치? 뭐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성공한 경우에도 사례네. 그치? 구체화가 확 됐죠. 그것을 그 경제 주체들이 경제적 이익과 결과를 꼭 미리 계산해서 행동한 결과라고만 보일 수는 없다. 여기 만에서 뭘 느껴야 되냐면은 이걸 느껴야 돼. 합리성만 가지고 성공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성 플러스 신뢰까지 고려해서 이해하려고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것보다는 경제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 연대, 즉 신뢰, 그치? 신뢰 얘기하죠. 추가하죠. 그런 결과를 낳은 주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사회 내에서 그 자체가 목적으로 추구되어 온 신뢰가 수식인데 잘 보세요. 다시 읽어봐 뭐야. 그 자체가 목적으로 추구되어 온 가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목적적 가치라고 하고요. 그지? 그 자체가 목적으로 추구되어 왔다 뭐야? 목적적 가치라고 하고 이거는 같은 말이야. 목적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 가치, 도덕적 가치, 당위적 가치 같은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반복된 거야. 신뢰가 당위적 가치라고 하는 게 지금 반복된 거야. 그러니까 얘까지 적어 넣어야 이제 메이플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지도가 엄청 세야지 이런 게 민감하게 구분이 될 거야. 앞으로 반복될 거야 또. 신뢰가 자연스럽게 경제적 성공을 가져온 것이다. 지금 이 얘기 다음에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그 자체가 소중한 신뢰가 경제적 성공을 가져온다. 이걸 보고 쌤은 뭘 확인하냐면 두 번째 문단 맨 끝에 있는 세속적 규범이라고 하는 게 이 얘기였구나를 확인하게 돼. 지금도 그 동일한 구조로 대응을 시켜놨거든. 그 자체가 중요한 신뢰가 성공을 가져온다. 이 부분에서 성공이거든. 물론 경제 얘기하고 있죠. 물론. 그리고 복지에서도 성공이라며. 당위적 가치, 합리적 가치. 성공은 합리적 가치 맞잖아. 이익이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물론 어려웠죠. 이렇게 파악하는 거는. 고도의 정보통신사에서 정보기술 제공하는 효율성조차도 뭐 마찬가지. 이건 그냥 확장하는 거지. 이것도 사례일 뿐이야. 똑같다. 정보통신사회 뭐 첨단사회도 마찬가지. 신뢰가 중요해. 자체가 중요하고 성공하려면 신뢰 필요해. 우리의 주제의식은 당연히 얘죠. 그래서 가장 우수한 거는 이러한 신뢰가 사회를 성공시킨다. 이렇게. 당위적 가치인 신뢰가 사회를 성공으로 이끈다. 이게 제일 좋은 거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씩 붙이면 되겠지. 상술 쓸 때 이 내용까지 버릴 게 없어. 이거 상술로 쓰면 돼. 합리성만 가지고는 우리 사회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적인 규범적 차원도 고려해야만 한다. 그 중에서도 신뢰가 중요하다. 이제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며 그 자체가 당위적 가치의 시인이다를 모두 써주면은 좋겠네요. 그래서 요 내용까지 전부 다 담으라고 200자나 준 거예요, 쌤이. 오케이. 요걸 전부 담아서 써주시면 되고요. 복습할 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요 구분은 못했을 거야, 얘들아. 그치? 뭐, 이게 중요하다. 이건 파악을 주로 하는데, 이거 파악이 힘들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걸 주목해서 복습하시면 되고요. 하나 또 남았어. 오늘 좀 독해 숙제가 많습니다. 마지막 거.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12페이지 서울시립대 문제. 150자 내외 요약이니까, 디테일도 고려해서, 독해 한번 해보시고, 쌤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시간은 5분 드릴게요. 독해만 해보세요. 쌤이랑 같이 볼 거야, 이거는. 읽어보셨죠? 어렵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립대는 지금은 논술 출제하지 않아요. 좀 아쉽게도. 과거에는 되게 인기가 많았어. 왜냐면 이제, 최저가 없었거든. 최저가 없는 학교인데 명문대여서 인기가 많았고, 그래서 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냈습니다. 그리고 요약을 직접 출제하던 학교야, 이렇게. 이것도 직접적으로 나왔던 요구사항이었어요. 제시문가를 150자 내로 요약하라는 거는 그때 출제 사항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고 비상사태는 국민과 지도자들의 단호한 행동과 조치도 이루어진 영웅적 결단의 시기이다는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가 눈에 띄죠? 역삼각형 긋고 뒤에 밑줄 긋을 준비. 피할 수 있었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조치들이 행해지는 절박한 시기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피할 수 있었다면 안 했을 선택인데 피할 수 없어서 하는 선택이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바꾸려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그렇게 한번 패러프레이징 해볼 겁니다. 이게 최고 비상사태 때 우리가 하게 되는 행동이야. 최고 비상사태. 화살표, 뭘 한다? 불가피한 선택을 해요. 일단 이걸 메모하고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우리한테 드는 질문, 최고 비상사태가 도대체 뭔 사태인데? 뭔데? 교과 상식이 아니야. 설명해 주겠지. 다음에 나오죠. 최고 비상사태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굳건한 가치들과 우리의 집단적 생존이 절박한 위험에 처했을 때이다. 얘는 중요한 문장인가요? 중요하니 이거? 어떻게 알았죠? 중요한지? 그래서 예를 들어보고 아는 거야, 얘들아. 뒤에 예를 들어가 있으니까 앞에 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런 게 이제 점점 습관화가 되면서 빨라지면 돼. 수능 가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앞에 밑줄 긋으세요. 예를 들어 앞에. 방금 읽은 거. 가장 굳건한 가치들과 생존이 위험할 때. 그 얘가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 맥락도 있는데 봐봐. 우리가 글 쓸 때 얘를 쓸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독자는 최고 비상사태를 처음 들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뭔지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 그 설명에 해당하는 문장이니까 또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냐면은 기본적 가치들. 예를 들면 자유와 평등 같은 거 떠올리면 될 것이고 집단의 생존인데 이렇게도 불러 우리가 집단의 존속이야. 이게 위험할 때야. 자유와 평등 혹은 우리가 다 죽게 생겼을 때 목숨이 위험할 때 이때가 최고 비상사태야. 사태야. 그때는 불가피한 선택을 한다는 건 이미 알았고 예를 들어 나치 얘기가 나오죠. 히틀러죠. 이거 히틀러. 히틀러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 고의적인 민간이 살상을 알면서도 감행한 폭격의 비도덕성 이게 불가피한 선택이야. 히틀러를 막기 위해서 폭격을 했어. 민간인도 살상이 돼.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 이런 얘기지. 폭격의 비도덕성이 동시에 도덕적으로 옹호되는 상황이에요. 이 얘기는 중요한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야. 방금 요 얘기는 예시 중에 나온 얘기인데 여기에는 없었어요. 이게 폭격이거든. 불가피한 선택. 민간이 살상 알면서도 행한 폭격이야. 부도덕적 수단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 도덕적으로 옹호된다는 여기 없던 논리가 확장된 거야. 이럴 때 독해가 어려워져. 예시 속에서 논리가 확장된 경우야. 이게 도덕적으로 정당화가 됩니다. 도덕적 정당화가 됩니다. 폭격, 즉 부도덕적 수단이 도덕적 정당화가 돼요. 그런 상황이 최고 비상사태야. 쉽게 말해 이거지. 나치가 쳐들어와서 다 죽게 생겼어. 그럴 때는 쟤네를 좀 죽여버려도 된다는 거야. 괜찮다는 거, 잘했다는 거지. 오케이. 이러한 상황을 정당화하는 최고 비상사태의 윤리든 얘가 지금 반복해 주는 거야. 이런 상황이 뭔데? 요거지. 폭격을 한 상황을 정당화하는 것이 보세요. 최고 비상사태의 윤리예요. 윤리예요. 즉 윤리는 여기까지야. 이게 최고 비상사태의 뜻이고요. 최고 비상사태의 윤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도덕적 정당화니까 굿이란 뜻이거든. 여기까지가 최고 비상사태의 윤리예요. 지칭하는 게. 윤리는 서로 대립적인 두 도덕적 논의 사이에 위치한다. 첫째는 뭐냐면은 안 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고요. 둘째는 도덕적인 논의도 행복과 같이 여러 가지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연한 가치이고요. 이 두 도덕적 논의는 우리에게 모두 호소력을 발휘하면서도 여전히 상반된 방향을 이끌고 있죠. 하나는 뭐 나쁜 짓은 절대 안 되고 하나는 뭐 경중판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건데 쌤이 왜 이렇게 대충 읽을까? 왜 이렇게 대충 넘어갈까요? 왜냐면 이 끝에 이렇게 말해. 어느 거 하나도 버릴 수는 없는데 우리는 혼란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이런 두 입장의 정합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두 논란은 중요하지 않게 돼. 이 두 논란의 정합의 결과만이 중요해져요. 오케이? 거기 밑줄 긋고 정합의 결과가 다음 문단에 나오죠.
그래서 정당화하는 주장 중 하나는 그 뒤에 밑줄고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야. 도덕적 공동체는 밑줄거. 심대한 비도덕적 행동을 도덕적으로 가능케 한다. 이게 이제 정합의 결과거든. 근데 심대한 비도덕적 행동 요거야. 도덕적 정당화한다. 똑같은 말인데 뭐만 추가됐냐면은 도덕적 공동체는 이라는 게 추가됐어. 여기다 한번 추가해 볼게. 도덕적 공동체의 부도덕한 수단이 정당화된다. 이게 결론인데 거의 똑같죠. 도덕적 공동체랑 불가피한 스택이랑 비슷한 말 아닌가? 사실 비슷한 말이야. 여기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도덕적 공동체가 도대체 뭐냐 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거든. 이럴 때에만 저럴 때에만 이런저런 만의 조건 없고를 존중한다는 사실을 통해 중간 있죠. 그 공동체가 도덕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쌤 보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안 하고 정말로 어쩔 수 없을 때만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 말이 애초에 이 뜻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서 폭격을 하는 게 도덕적 공동체의 폭격이야. 같은 말이야. 그래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폭격을 한다는 것과 도덕적 공동체가 폭격을 한다는 건 같은 뜻이야. 지칭하는 게 같다고. 어쩔 수 없을 때만 폭격했으니까. 이렇게? 그거는 괜찮다는 거죠. 같은 얘기야. 그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허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비상사태에 관한 윤리적 논의는 이데올로적인 용법이나 사후적인 변명의 용법으로 남용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독재자들의 변명의 논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지. 정치적인 맥락을 빼고 들으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나쁜 독재자가 지금 우리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면서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비상사태야. 그래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좀 나쁜 짓을 할 건데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은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내가 한 건 괜찮아. 이런 사후적인 변명의 용법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야. 뭔가 연상되신다면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쌤은 그냥 중립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보시면 돼요. 히틀러 뭐 이런 얘기, 쌤이 그런 얘기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요. 그러나 이런 위험성은 모든 형태의 도덕적 주장에 내재하며 심지어 개인의 권리 주장 역시 이런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건 뭐냐면은 예상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다 변명의 논리로 사용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공격했는데 야 그렇게 따지면은 안 그런 게 어딨냐?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예상 반론을 재반박해서 무력화시킨 거야. 그럼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지. 예상 반론을. 넘어가는 거야. 그럼 결국에. 이러한 사항들이 적절히 고려될 때 최고 비상사태 윤리는 보다 넓은 도덕적 세계에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화살표 권리의 정상성을 강화한다. 물어볼게. 이거는 반복이야 확장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이미 써있던 거를 또 얘기한 건 반복이고요. 그런 게 많았지 반복이? 방금 말한 거는 반복이 아니에요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이겠거니 하면서 확인하면서 읽는 습관이 있어야 반복이 아닐 때 약간 놀라게 되거든. 이 순간 이건 뭐지? 똑같은 얘기 아닌데? 그 순간 뭔가 추가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뭐라고 했냐면은 봐봐. 최고 비상사태 윤리는 어디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고 비상사태 윤리야. 윤리는 보다 넓은 도덕적 세계에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화살표 쳤지. 최종 술보가 뭐야? 권리의 정상성을 강화한대요. 이게 여기 이렇게 오는 거야. 권리 정상화라고 하는 거거든. 정상성을 강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뒷받침이 뒤에 한 문장 있지. 무고한 사람들의 권리 수호가 우리 의무의 전부라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 비상사태의 윤리가 전하는 메시지다. 이걸 우리가 뒷받침을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 윤리를 우리가 공유하면은 무고한 사람들의 권리 수호가 된대요. 그 말은 이런 윤리가 없었으면은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는 뜻이지. 쉽게 말해볼게. 히틀러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히틀러 같은 사람이 생겼어. 히틀러가 있어서 히틀러를 죽여버린 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했다고 보는 거지. 이런 윤리의식을 우리 사회가 모두 공유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윤리의식이 공유되면은 앞으로 그런 나쁜 놈이 나왔을 때 이게 폭격 같은 걸 해서
처리를 해도 우리가 칭찬해주길 합의했단 말이야. 이런 도덕적인 합의가 권리 침해를 줄인다는 거야. 나쁜 놈이 권리 침해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거지. 윤리에 대한 합의가. 그런 말이죠. 새로운 확장이야. 근데 얘는 첫 문장에 포함을 안 시켜요. 왜? 그 정도로 반복이 많이 된 건 아니야. 마지막에 살짝 나왔어. 상술에 넣을 거야. 첫 문장은 어디까지? 최고 비상사태의 윤리까지는 넣어야겠지. 그래서 여기가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이야. 근데 첫 문장에서 최고 비상사태가 무엇인지까지 설명하진 않아. 첫 문장은 모든 걸 다 납득시키는 게 아니고 주장을 던지는 거야. 그 최고 비상사태일 때는 불가피한 부도덕한 수단이 허용된다. 이렇게만 딱 쓰고. 허용된다. 두 번째 문장에 뭘 써야 돼? 당연히 독자는 뭘 몰라? 최고 비상사태가 뭔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거부터 얘기해야 돼. 모르는 개념이나 용어가 등장했을 때 그걸 구현하는 게 최우선순위가 되어 가장 긴급해집니다. 당연히 두 번째 문장은 예일 수밖에 없어요. 최고 비상사태란 이런 상황을 말한다. 그 다음 뭐 얘기해야 돼? 그 윤리에 대한 디테일이 아직 설명 안 했지. 이럴 때에는 이렇게 해도 된다. 여기 세 번째 문장이겠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뭐야? 이거지. 이걸 통해서 이게 또 가능하다. 까지 모두 담아줘야지 좋은 글이 될 겁니다. 이걸 다 담으려면은 150자가 빡빡할 거야. 그래서 좀 압축적으로 쓰셔야 한 150자 내외니까 한 165자 정도까지 이걸 다 반영할 수 있겠죠. 이걸 전부 다 꼼꼼히 반영해서 좋은 글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어요.